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육아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혼자 육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모에게 이런 단어도 붙이죠. 독박 육아. 팍팍한 일상에서 아이에게 전해지는 기운도 삭막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자, 여기 작은 실천으로 도시 안의 아이와 양육자가 놀랍게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시의 양육자를 쓰고 또 품고 오신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이승훈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강연이나 인터뷰로는 많은 부모들과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방송 출연은 사실 저희 라디오 채널에 한 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2주의 책과 함께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방송 출연 드문 일인데요. 초대해 주셔서 낯설고 설레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확실히 긴장하신 게 약간 제 눈을 보시고 저와 오늘 저자로서 오신 거니까 책 내용 같이 나눌 수 있을 듯하고 저는 그게 기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는 두 번째 방문이십니다. 책 내용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는 양육 이야기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그리고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오늘 해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센터장님. 네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오늘 소개하는 이 도시의 양육자 이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더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얘기 전에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신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공터라고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 센터는 이제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라는 긴 이름의 센터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공터라고 불러요. 앞뒤 글자만 딱 따면 공터가 되거든요. 노원구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이면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은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들을 환대로 맞이하는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이 공간에 좀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연결되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전에 동네마다 공터 있었잖아요. 공터는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누구나 좀 주인 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모르는 공간이니까요. 모두의 공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모두의 공간, 모두가 주인인 공간을 좀 지향해 왔어요. 이 공간에 오는 다양한 청소년들과 이웃들이 서로 만나고 연결되면서 뭔가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었다고 할까? 그래서 공릉동은 마을의 우물터다,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발전소다 이런 이름으로도 저희가 부르고 있고 2010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14년 정도 됐고요.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리모델링 한번 싹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 됐고 공공건축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세요. 그러면서 건축학도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새로운 마을의 이런 열린 공간, 공공시설은 좀 이러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고 가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할 수 있을 만큼 상을 받은 곳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그곳의 센터장을 14년 하신 거죠? 네, 제가 14년 동안 계속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공터도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센터장님도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이와 청소년의 교육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감사장, 또 청소년 육성 대통령상 또 받으셨고요. 사실 많이 늦었지만 수상도 축하드리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라 그 아이 교육에 관심 가져주시는 마음이 정말 감사한데 이번 이 책 도시의 양육자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이 책이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찬란한 응원가의 마음으로 쓰셨다고 해요.
여러 수상을 짚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뭐 다 받은 상은 아니고 공터의 활동을 사회가 좀 인정하는 아하. 계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상도 있고요. 음. 예. 응원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양육자들에게요. 양육자들이 좀 불안하고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상을 받아보니까 이 상이 약간 응원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오는 일들은 뭐 말씀드리겠지만 한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내는 데에만 집중하는 일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마을의 토대, 문화를 만드는 일들이었는데 그걸 사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읽어주신다는 느낌이었어요. 상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 받으니까 응원이 되는데 옆에 계신 양육자들 고군분투하는 도시에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누가 응원하고 지지해 줄까? 내가 좀 응원하고 지지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응원가를 한번 적어봤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볼 때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기도 하지만 좀 넓게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세세하게 엄마, 아빠, 아이의 일상을 보기도 하지만 그 사회 전체의 시스템, 네. 전체적인 것들 그런 것까지 바라보시는 그 알뜰살뜰한 마음이 상으로 응원으로 다가왔고 그 응원의 마음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모 또 양육자 아이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표지를 보니까 제 아이가 고양이 좋아하거든요. 네. 제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의 햇살이 좋은 날씨를 배경으로 고양이 가족으로 보이는데 식사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예,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표지는 이제 출판사에서 디자이너를 정해서 여러 디자인 시안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저도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좀 따뜻하고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육은 교육보다는 좀 더 이렇게 푸근하고 더 넓은 의미인데 갈수록 이제 양육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부모들은 좀 부족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저는요. 그래서 양육은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는 것만으로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린 아이들을 계속 결핍과 문제투성이로 보고 그걸 계속 극복해 주려고 어떤 전문가의 전문적 개입을 요청하는구나. 그래서 요 디자인이면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응원, 따뜻한 위로 이런 걸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선택했죠. 예, 그랬군요. 교육과 양육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먼저 떠오르고 양육자 하면은 부모가 먼저 떠오르고 근데 요즘은 조부모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하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과외나 아니면 뭐 이모님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보육해 주시는 분을 채용한다든지의 얘기일 겁니다. 그 양육자가 부모 외에 이 시대엔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의를 책에서 해주셨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양육자라는 표현이 부모나 조부모 이렇게 아이의 법률적 대리에서 시작해서 아이를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로 국한해서 보는 것을 좀 뛰어넘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육 사주체라고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사주체. 첫 번째는 부모예요. 부모는 아이를 돌보며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양육자죠. 그런데 갈수록 이제 양육을 국가가 지원해 주겠어, 사회가 지원해 주겠어, 돌봄 시설이 극복해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끔은 양육자가 그 가진 그 가장 중요한 책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서비스로 이양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부모님들 보면 더 불안하고 더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와 지원은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계속 어깨에 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라는 양육자를 첫 번째 일주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양육자다. 네, 스스로를 양육해가는 주도적인 존재죠. 주체.
인데 우리는 아이를 늘 돌봄의 대상으로만 좀 치부해 버리는 것 같거든요. 아이는 늘 돌봄의 대상이지 않고 아이 안에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문제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성장시키고 키워나갈 아이가 스스로의 양육자가 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도 돌보지만 친구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마을도 돌볼 수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 가야 된다. 예. 세 번째 주체는요. 선생님이에요. 예. 어린이집의 선생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성당의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뭐 이웃 종교로 치면 교회 선생님도 예.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전문인으로만 기능하고 있어요. 갈수록 전문화된 사회니까 교과를 계속 파편화하고 그 지식 정보를 전달하고 시험 점수로 표기되는 교육적 성취에 너무 집중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요즘 아이들은 이런 이 경쟁 구도에 좀 지쳐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잘 못 느낄 때도 있고 아이들이 살만한 환경은 계속 각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만 정조준하지 않고 이 마을을 돌보고 아이들이 살만한 생태로 바꾸어 나가는 양육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육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양육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예,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함께 한 가지는 이 삭막한 도시를 양육해 가야 되죠. 도시를. 예. 이 도시가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 도시를 누가 가꿀 거냐? 아니 부모도 가꾸고 아이도 가꾸고 여러 사람이 가꿔야겠지만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좀 양육해 가야 된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부모, 두 번째는 아이, 세 번째는 선생님이었고요. 네 번째는 누굽니까? 이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이웃. 공동체. 아이들이요 요즘에요 믿을 사람 기댈 사람 없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개별화 파편화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온 마을이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한 동네에 조부모님도 살고 있었고 이모도 살고 있고 삼촌도 있고 또 동네 이웃들도 아이 이름 알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온 마을이 키운다는 게 말처럼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파트 단지별로 또 호수별로 다들 칸막이 쳐져 있는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웃들을 어떻게 아이 곁에 서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를 자세히 보면 아이들의 양육자가 기꺼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 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연결시키고 응원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 양육 사주체 부모, 아이, 선생님, 이웃까지 이렇게 함께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 처음에 양육이라고 해서 당연히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의 주체가 아이라는 것도 놀랍고 이 사주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양육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인상 깊게 들립니다. 저도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려고 인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려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께 먼저 인사하고 버스를 그럼요. 타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먼저 인사하고 뭐 그걸 보여주면서 제 아이랑도 같이 인사를 하니까 도시가 좀 돌봐지는 느낌이랄까? 정말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도시를 양육해 가고 계신 거죠. 양육자들은 다 힘이 있어요. 이 삭막한 도시를 내가 작은 환대로 맞이할 때, 인사할 때, 이웃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 줄 때 우리는 작은 이 교감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들이 발산되거든요. 예. 그래서 김지연 아나운서님처럼 먼저 인사해주기. 저는 이게
양육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시 양육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센터장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합니다. 네, 농담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웃는 순간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육아에서 좀 좌절할 때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모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환경이랄까? 보통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 선수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회복 탄력성. 네, 이게 양육자에게도 참 중요하단 말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 회복 탄력성을 적응 유연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거든요. 이제 어떤 상황에 적응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적응 유연성이 있으면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언제든. 아이는 늘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커가면서 발달하고 변화하고 성장통을 가져요. 사고도 치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분들은 모두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때문이야 자책하죠.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자책하고 있으면요, 아이는 자기가 그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그 아이가 흔들리더라도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더 많이 흔들려 버리면 아이는 뿌리채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가끔은 이제 아이들의 작은 문제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아이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고 나부터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응 유연성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관점을 달리하는 거. 또 하나는 보호 요인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육아를 혼자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호 요인을 없애는 길입니다. 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완벽한 육아를 하겠어 이러면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책하고 전문가를 결국 찾는,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를 찾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을 잘 만날 수도 없고 전문가가 내 아이를 완전하게 대신 양육해 줄 수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작은 문제쯤은 어쩔 때는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문제를 같이 겪고 있는 또래의 엄마들과 작은 공동체를 꾸리고 거기서 대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용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 맞이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때 엄마도 많이 흔들려요. 아빠도 흔들리고요. 우울증에 막 빠져버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 만나는 일 오래 한 저도요. 그럴 때 제 옆집 태준이 아빠 보니까 아니 그때 드럼을 배워요. 저는 제 잘못이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캐고 있는데 아니 태준이 아빠는 드럼을 열심히 배우더니 아니 동네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게 적응 유연성이구나. 아이가 성장했고 부모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그 문제에만 매몰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해보고 싶은 일, 다른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회복돼 가는구나. 나도 저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한테도 되게 와닿는 말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실수하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날 밤 아니면 그 다음 날 밤, 그 다다음 날 밤까지 계속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할 걸.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노출을 계속 해야 그게 적응 유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와, 벌써 우리에게 어떤 자양분이 되는, 우리를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쯤에서 첫 번째 추천곡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아이가 조금만 흔들리면 부모는 더 크게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떨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괜찮은 모습도 부모는 계속 불안해서 내 아이가 지금 정말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계속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심정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는데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추천합니다. 그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묻게 되는 네. 그런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사실은 괜찮다는 거. 네. 예, 응원가로도 들립니다. 그래요. 이승훈 센터장님의 추천곡입니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들을게요.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에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괜찮아도 괜찮아였습니다. 디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자, 오늘은 도시의 양육자를 쓴 공터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이승훈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도시의 양육자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였을 때와 또 내가 학생이었을 때를 자연히 떠올리게 돼요. 근데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게 우리의 거리를 멀게 했듯이 굉장히 많은 상황을 바꿨거든요. 아이의 사회적 성장 속도도 늦춰졌다고요. 네. 그 아이들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대상일 겁니다. 어른들은 이제 살아온 세월들이 있으니까 이제 웬만한 충격에는 또 금방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생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이 코로나19라는 문명이 이때까지 맞이하지 못한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희 아이를 보자면 코로나19 당시에 중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는 나이였는데
한 2달간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왜 그럴까?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 걸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원망은 했지만 아이의 입을 담은 사건이 코로나19와 직결된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2달 이후에 이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난 지구가 곧 망하는 줄 알았어. 기후위기 문제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전쟁은 벌어져 있고 코로나는 왔고 아이들은 계속 이 재난의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재난들 계속 번지잖아요. 큰 대형 사고들도 요즘 아이들은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큰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목도한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건을 다르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집안에 갇혀 있었고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급식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학교를 등교한다는 건 몸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못하게 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급기야 세상이 곧 망하는 것 아니야? 이런 움츠려드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한 1년 이상을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도 몸도 많이 회복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회복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민감한 아이들은 여전히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계속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지닌 힘이 있어서 또 많은 또 성장들을 고립 안에서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사회를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게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같이 전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얘기하셨는데 그 유엔에서 얘기하는 행동 규약들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돼라고 방향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드님이 아빠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았어라고 얘기했다고 했을 때 센터장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 그때 아이한테 계속 그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세상의 어두운 이야기들만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아이가 그거에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인 아이가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단 작은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줘야겠다 생각했고 사람들이 노력해서 해결된 작은 문제들 쓰레기 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 또 동네에 재활용 되살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고자 노력했어요. 사람이 좀 희망이니까 근사한 동네 이웃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제 아이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보여줬을 때 공감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는데 제 아이는 제 말 그대로 영향력보다는 센터장님의 아이니까요. 네, 예. 제 영향력보다는 동네에 은솔이 형이 더 크게 치유자 역할을 해줬어요. 은솔이 형은 청소년 때 저를 따라서 많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그랬던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성장해서 대학을 바로 전공을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지 못하고 좀 그때 이제 방황하던 때였는데 제 아이한테는 은솔이 형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형이 저렇게 멋지고 근사한 형이 우리 동네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 얘기는 아무리 전달해도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는 아무리 전달해도 꿈쩍하지 않던 아이가 군대 휴가 나온 은솔이 형 앞에서는 딱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은솔이 형이 축구하자 그러면 축구
하러 나가고 어.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멘토 역할을 좀 잘 해준 것 같고, 그리고 그 은솔이 형도 사실 센터장님과 계속 생활을 하면서 센터장님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뭔가 동네의 내리사랑이랄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책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부모가 제 아이를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내고 뭔가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오히려 이런 은솔이 형이라든지 동네 이웃들, 삼촌들, 형아들,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를 양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어려운 점을 마을의 다른 이웃들이 극복해 줄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관계가 모두 깨져버렸고 코로나로 더 거리두기 하면서 혼자 키워야 한다는 이 강박이 많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예. 네. 그리고 그 물꼬를 내가 먼저 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면 좋을 거고요. 그게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시는 5%의 행동, 5%의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도시의 양육자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 이승훈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뭐 응원가의 어떤 일부라고 해야겠죠. 책 속의 일부 낭독해 주시죠.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능력이 넘치는 부모로 비춰진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매주 캠핑을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자녀들과 스포츠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때문에 아이가 엇나가는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방송에 나온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엄청난 설득력이 있다.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모두 다 내 잘못 같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과 압력, 틀에 요즘 부모들이 점점 갇혀가고 있는 듯 보인다. 도시의 양육자 중에 일부 들었습니다. 저자이신 이승훈 센터장님이 직접 읽어주셨고요.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요. 좋은 부모들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예요. 네. 그리고 가끔 좀 문제 있는 부모들이 나오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예. 확 바꿔놔요. 예. 그런 방송을 보다 보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에 막 휩싸여 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는요, 결핍도 자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핍이 자산이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부족한 월급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더해줄 것인지 막 아이들에게 더해주려고 대출도 받고 해외여행 가고 남들 하는 만큼 하려고 막 가랑이가 찢어지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자랐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잘 살아왔거든요. 요즘과 그때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핍은 자산이고 힘이 됩니다. 네. 아이들의 개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네. 도전 정신을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자라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감사한 부분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완전 풍족하지 않았던 게 저에게 겸손을 알려줬어요. 제가 오만하거나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함에서 오는 겸허한 마음,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게 중요한 건 30대가 넘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0대까지는 그걸 몰랐고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했다는 걸 이제 그때의 저를 바라보며 그때의 제 모습을 좀 토닥토닥하고 있는데 제 아이도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아빠도 그랬어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아버지면 좋겠다.
근데 대신에 센터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제 아이가 들어줄까? 들어줄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셔요.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이게 응원가가 되는데 만약에 못 듣는다고 하면 뭐 멘토가 될 만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요. 지금 도시의 양육자의 상황 또 아이들 상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우리의 공동체, 뭐 사회 시스템 얘기도 하면 좋겠죠. 아이의 독립이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양육의 주체 중에 하나가 아이라는 것,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아이의 힘을 믿는 마음이 아이의 독립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겠죠. 요즘엔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의 독립이 교육의 목표다, 양육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가시기 위해서 아이를 언제까지 캥거루 주머니에 넣고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나는 자녀를 독립시킬 거야, 경제적으로 독립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렇게 부모보다는 좀 넓은 세계를 필요로 하고 부모가 아닌 다른 이웃들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때부터 아이를 학업적으로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타이트하게 놔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이렇게 귀엽기만 하고 내 품에 계속 안겼던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나를 멀리하고 뭔가 친구들을 중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그냥 강하게 껴안기를 하거든요. 이때 아이들의 성장을 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마음 놓고 조금 던져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성당의 주일학교 같은 거죠. 작은 이웃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런 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좀 주도해보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정서적으로도 분리되고 뭔가 독립되어 준비들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사회는 이 불안 때문에, 양육자의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분리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을 계속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책 속에 이렇게 쓰셨어요. 양육자가 5% 달라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제가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을 소비하는 양육자가 아니라 좀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육을 위해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때 저희 공릉동에 있는 이웃들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면 8가족이 이렇게 같이 모이면요. 역할을 나눠보면 2달에 한 번만 내 역할을 하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내 역할은 그 정도만 투여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작은 공동체들을 일궜거든요. 공릉동에 꿈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 이분들이 든든한 이웃이라는 대살림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 모임을 하는 도서관 일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의 공기들을 좀 바꿔간 거예요. 공릉동이 아이들의 고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릉동에서 커가면서 아이들이 이 동네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 동네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그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가진 힘을 믿고 동아리 활동을 해보거라 아니면은 마을의 어린이 잔치 청소년 축제를 함께 해보자 이렇게 제안했고 아이들이 그 활동들을 멋지게 수행해냈어요. 늘 교육을 다른 전문가들에게 100%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을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동네 아이들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공릉동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 아이들이 지금 고향이 없잖아요. 예. 또 자기가 잘하는 고장을 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도 믿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경험이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쌓이게 되면 이게 독립의 자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를 95%는 어쩔 수 없이 학원도 보내고 키워야죠. 그렇게. 그런데 5%는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키워야 됩니다. 마을 일도 시키고요. 집안 일도 시키고 동네 어른들하고 관계 맺는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응답하라 드라마에 쌍문동 아시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정이 있는 성장에 더해서 쌍문동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쌍문동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도시도 같이 양육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저는 들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무언가를 더해줄까 보다 아이가 살고 있는 고장과 터전의 문화, 공기 이런 것들을 작게나마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궁리를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얘기하신 것에 더해 이 도시의 양육자라는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눈 얘기에 더 깊은 얘기들도 자세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좀 부족하고 아쉬운데 양육자가 아이를 대할 때 내가 키우는 자식이 아닌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처럼 대하란 그런 말도 있던데 양육자가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길 바라면서 세상의 모든 양육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개인을 계속 만들어 왔죠. 진짜 아이들은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살기 힘들어졌다고 신음하거든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은 개인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함께 바꾸는 일이어야 했거든요.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을 양육하는 것과 이 도시를 함께 양육해가는 일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아이들을 잘 키워놓고도 아이들이 결국 신음하고 함정에 빠지고 아파하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해야 되고 또 이웃들이 함께 나서야 되는 일이고 아이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를 양육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저에게도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또 아버지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육의 사주체를 기억하는 걸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함께 길러가자라는 거 그런 약속도 하면서 자 오늘 도시의 양육자의 저자이신 이승훈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마무리하면서도 우리 센터장님의 추천곡입니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이승윤의 소우주 듣고 싶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깜깜한 밤에도 아이들은 늘 반짝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들은 멋지게 빛날 겁니다.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응원가로 들리네요. 그리고 우리 독자 여러분께 또 애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시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지연 아나운서님과 이주의 책 애청자 여러분께 도시의 양육자가 되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방송 끝나는 9시까지 도시의 양육자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장님의 추천곡입니다. 이승윤의 소우주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2주의 책 주인공이자 도시의 양육자 저자였습니다. 공터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이승훈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연 야구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이 남아 어떤 빛이 팡팡 사람들의 빛들 모두 소중한 나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별처럼 다 우리 빛나 사라지지 마 큰 존재니까 Let us shine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것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금 밤들 사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의 빛이 빛나는 70억 가지의 볼 70억 가지의 섬도시야 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것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써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이 도시의 별 어릴 적 흘려본 밤하늘을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ing ay, ay. Shine, dream, smile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그 자체로 빛나 Shine, dream, smile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그 자체로 빛나